1학기 마지막 건강가정론 시간입니다. 세 번째 3교시. 네 번째로 이제 가정봉사원이 있죠. 가정봉사원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나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인원을 말합니다. 가정봉사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으면서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원래 가정봉사원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즉 정서적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 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돌봄 노동이 가정 내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 가정 내 조력에 필요한 영역을 확대해서 가정봉사원 역할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정봉사원이 가정생활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조력이 필요한 가정이나 기관에 가정봉사원을 연결하는 연계자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또한 가정봉사원이 업무와 관련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가족폭력 상담원이죠. 가족폭력 상담원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가정폭력 상담원은 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일을 홍보하며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건절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해야 되겠죠. 또한 이들 기관과 함께 건강한 가정문화가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문화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폭력 상담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성폭력 상담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원은 주로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성폭력 피해를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고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데려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일을 홍보하며 기타 성폭력 범죄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죠.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성폭력 상담소 및 상담원과 긴밀한 연계를 모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폭력이 건절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해야 되겠죠. 또한 이들 기관과 함께 건강한 가정문화가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문화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알려줘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죠.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면 사회복지사입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학교, 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실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건강가정사업이 폭넓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와 균형이 맞는 금전상의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죠.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문제의 예방, 통제, 개선에 공헌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측면, 수요기관 측면,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문제 예방에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 근대적인 형태로는 상호부조, 박애사업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고, 현대적 형태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기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은 기관의 서비스와 기관 직원의 업무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관 직원들은 보다 긴급한 업무 또는 그들이 전문적 탁월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관 측에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관 직원의 관심과 기술을 초월하여 확대시킬 수 있고 새로운 대상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의 관계에 있는데, 현재와 같이 기관 직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며 보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자원봉사는 우선 마음의 평화, 자기 존엄성,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즉 동료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긍지를 느끼게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후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성취감으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맛보며 자신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소속되고 남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사회에 의해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개인을 활동적이고 유용하게 성장하도록 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며 실제로 안정감을 증진시키면서도 권태나 단조로움,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 사업이 실제적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며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단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족단위 자원봉사 단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 즐거움을 갖는 것 외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건강한 여가활동이 되며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단원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정의 이 단락을 마무리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가정사의 실천기술 및 현장 실습인데 이거 간단히 볼게요. 과목으로 실습이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건강가정사는 실습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천기술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복잡한데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복잡하면 짜증날 것 같죠? 그래서 단락을 넘어서 건강가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냐? 가족의 과제는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가정과 가족의 특성을 반영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족원들의 욕구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즉 가정의 진정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과 사회, 국가가 공동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호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 가족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이제 역동적인 체계죠. 그래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건강가정을 형성하는 기본 중심은 가족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내 가족은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죠. 건강한 가정을 가질 것이냐 불행한 가정을 가질 것이냐는 자기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은 그 주기에 따라서 위기와 과업이 주어지고 이의 수행 책임도 뒤따르므로 건강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의 개념을 숙지하고 이의 추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단계적 준비가 필수적이죠. 첫 번째로 볼 때 이제 가족 관계적 측면을 보면은 가족 관계는 가족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통로죠.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는 개인의 성취 노력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얻어지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수동적인 관계로 전환해서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는 가족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가족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이죠. 동시에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한 다른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혼율의 증가, 그 부부관계 약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족의 건강성을 보장할 수 있는 1차적인 담보는 뭡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흔히 성평등성을 거론하는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국의 부부관계는 남성 위주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속성이 강하였다고 본다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가족 안의 성평등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나 가족 문제의 급격한 증가 현상 등들 역시 가족 내 여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만약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이러한 가족의 불안정성은 사회 불안의 강력한 동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대단위 집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한 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인비라는 학자는 1955년에 여성에 의한 혁명적 사회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발전을 판가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영속적인 공동관계로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적인 관계로 결속되나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시대적으로 다른 세대 간의 인간관계이므로 사회적 지위나 권위뿐만 아니라 사상, 가치, 취미 등에서 불가피한 격차가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은 감각적인 것에서 이제 정서적인 것으로
다시 지적인 것으로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보존, 양육, 지배관계가 두드러져서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다가 청년기가 되면 심리적 이유를 시작하면서 사춘기나 이런 걸 겪으면서 부모-자녀 관계는 성장과 갈등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자녀 관계는 다만 세대를 달리하는 대등한 인간관계로 변하게 되죠. 그리해서 어릴 적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해온 의존 욕구를 안정성 있게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관계 못지않게 가족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기능하므로 자녀의 성장 과정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부모의 노력은 건강 가정의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개인적 과제는 어떤 거냐? 첫 번째로 가족 간의 원활한 대화와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학습하고 자녀의 성장 특성에 맞추어 일관된 양육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거는 서로 다른 구성원 간의 차이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각자가 처해 있는 난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을 학습하고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부모가 평소에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 체계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죠. 개인의 역할 기대와 수행,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적, 비경제적 자원의 활성화, 또 이를 위한 준비, 훈련, 합리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족 기능적 측면을 볼게요. 가족은 가족원의 양육과 교육, 사회화 등을 담당하는 최초의 환경으로서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적 자원 개발의 중심지로서 가정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 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 체계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족 기능은 사회 지향적인 면과 개인 지향적인 면을 모두 가진 야누스인 셈이죠. 그러므로 가족을 어떠한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가족 기능의 내용이 대사회적 기능과 대내외적 기능, 즉 가족 내 내적인 기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사회의 하위 체계로 볼 때 집단 체계로서의 가족은 사회의 유지, 존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 변동에 따라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며 현재까지 유지, 존속되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족원이 구성하고 있는 상위체계라고 볼 때 개인의 발전, 욕구 충족, 자아 개념 및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은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회체계와 같은 특성을 갖추면서도 그 목표나 기능, 감정상의 분위기 등에서는 다른 사회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이처럼 독특하고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현재의 가정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부양, 양육,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문제 해결과 치료,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가족 문제의 예방,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및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내부적으로도 사이버 문화에 따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상실 및 소외 문제 등은 혹은 개인의 고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정착,
가족 구성원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확산, 가족 유대 강화 등의 가족 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퇴하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국가가 당면하는 재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새로이 다져가려는 노력은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제도와 방법들이 개발되고 응용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적 방법들은 재반 가정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명지향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조적 측면을 볼게요. 가족 구조라는 것은 가족의 틀과 패러다임, 하나의 흐름이죠. 역할과 규범, 문화 등 다양한 행위 충고를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구조의 건강성은 그것이 총체적으로 구성원의 건강성을 규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족 구조는 사회 구조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므로 개별 가족 구조의 건강성은 전체 사회 구조의 건강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 구조의 건강성 역시 개별 가족 구조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건강가정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가족 구조의 건강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건강성은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의 과제는 뭘까요? 1편에는 가족의 과제였고요. 2편에는 이제 사회의 과제입니다. 사회 구성원적 측면에는 개별 가족의 발전은 전체 사회의 발전에 이어지기도 하지만 타 개별 가족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경쟁성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라는 것은 커뮤니티죠.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원들끼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유대와 기속감을 발전시킬 때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 요소에는 친숙함, 안정된 관계, 질서, 정서, 의식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체는 성원들의 주체의식 요소 위에 형성되고 그것은 곧 유대의 형태로 표현되며 유대관계는 전인격적 관계로 발전하고요. 건강가족을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바로 네트워킹과 사회적 유대입니다. 사회 구성원은 공동체의식과 활동을 통해서 건강가정 실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 이후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향락풍조의 만연과 각종 퇴폐업소의 범람과 같은 문제로 젊은 세대들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편의주의, 수단보다는 목적을 중시하는 도구주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 사고,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등 부정적인 가치관이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활성화로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 가족과 사회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죠. 사회적으로 유해 환경을 일소하고 가족은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는 한 사회를 정의하는 표상적인 틀이죠. 가족 구조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의 행위 패턴과 사고방식, 문화적 양식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 구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과정에서 사회 해체 현상이 출현하게 되고 건강가정을 위한 노력은 사회 구조의 변동에 대응해 나가는 총합적인 노력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의 과제도 있겠죠. 사회, 개인, 사회, 국가, 제도적 측면, 가족의 경우 지금까지 가족 구성은 각자의 책임으로 막연하게 규정을 했고 가족 문제나 불안 요인 등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고
법과 제도에 있어 가족정책 및 관련 사업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정책이 필요하겠죠.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가족사업 및 프로그램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가족 문제의 예방과 치료가 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 발굴 및 공급, 가족복지사업 및 교육, 상담체계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체계 개선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건강가정의 전망과 미래를 위한 제안에는 가족은 근본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해석과 정의 역시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개별 가족의 건강성만을 중시하다 보면 가족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자멸로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은 공동체 의식만이 건강 가정을 유지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죠. 사회적 중요성과 기능성이 예전처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족의 전통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이 인간의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교정의 과정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연구하기 위한 예측, 가족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한 가족은 존속할 것이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기 위한 공동체적 원리를 우리는 가족 안에서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선구자로서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모색해 가는 것은 가족을 영위하고 지지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사명인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가정론 한 권을 다 띄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책을 한 권을 다 띄게 되면은 좀 일찍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 학기 치킨을 쐈습니다. 치킨에 콜라, 술은 못 먹었죠. 왜냐면 운전들 하고 있고 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한 권을 끝냈고요. 자, 그러면은 모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적어 오셔서 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상 문제가 아니고 정답이죠.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과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68, 169, 170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를 다 쓸 필요까지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건강가정 사업의 전달체계의 요소 3요소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273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전달체계의 요소 3개 쓰시고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3개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낸 겁니다. 273페이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정리하세요. 3가지. 아까 여러분 수업했죠? 분명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그거를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가정사의 역할. 페이지가 어디 있죠? 페이지 보면은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천자, 전달자, 운영자 역할도가 있는데 여기에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말고사 시험이 문제니까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같이 또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